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좀 춥습니다. 그쵸?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난방도 조금 이제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거. 날이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취소 판결과 사정 판결이 법원의 판결에서 이제 핵심적인 논점이 될 텐데요. 그 중에 지금 일부 취소 판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4조 1호의 변경, 이 부분이 이제 일부 인용 판결이 되는 것이고, 이 변경 판결로서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였었습니다. 변경의 의미는 소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네, 우리 이렇게 논점 박스에서 필기노트에서 여러 차례 봤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다루었던 무명한 고소송으로 적극적 형성소송이 인정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적극적 형성 판결을 내릴 수가 없죠. 네, 1번 칸은 불가능하다. 칼로리 바란스였습니다.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 A 처분을 B 처분으로 변경하는 적극적인 변경은 기본적으로 적극적 형성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적극적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4조에 있는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소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적극적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소극적 형성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소극적 형성은 취소하는 것입니다. 처분을 제거하는, 취소하는 판결을 말하는 것인데, 변경은 일부 인용 판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취소 판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부 취소, 소극적 형성으로서 일부 취소라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려고 하게 되면 2번과 3번 칸 모두의 모든 영역에서 일부 취소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변경이라는 것이 소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번에 있어서의 일부 취소 판결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3번에 있어서 분류와 특정이 가능한 소극적 취소로서의 일부 취소 판결만 가능한 것이다. 분류가 불가능하거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취소 판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 변경의 의미가 소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변경 판결, 처분 변경 판결은 적극적 형성 판결은 안 되고, 소극적 형성으로서 일부 취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번이 불가능하고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부 취소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소극적 변경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분리 가능성과 특정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을 제일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1단계에서 분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만약에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처분이, 어떠한 처분이 A 플러스 B로 되어 있는데 A 부분이 위법합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불가분적 처분이다 라고 보게 된다면 A 부분의 위법성 바이러스가 B 부분을 감염시키게 돼서 처분 전체를 다 위법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부분이 위법했었다라고 해서 A 부분만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는 B 부분이 감염돼서 위법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분적 처분입니다. 가분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A 부분의 위법성이 B 부분을 감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법한 A 부분을 취소하게 되면, 일부 취소 판결을 내리게 되면 적법한 B 부분만 남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적법 상태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즉 그 처분이 불가분적 처분인 경우라고 하게 되면 감염입니다. 감염. 핵심이 바로 뭐라고? 분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유의 핵심은 바로 감염입니다. 그 위법성 바이러스가 다른 부분을 감염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감염 때문에 일부 취소 판결이 위법한 상태의 방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분리 가능성에 대한 판단만 하면은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간혹은
분리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서 더 나아가 특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문제였었습니다.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적법과 위법의 문제만 존재하는 데 비해서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그 범위 안에 정당과 부당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어제 설명드리기를 여기서의 핵심은 일부 취소 판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제거할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적법과 위법만 존재하는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적법한 부분을 남기면 되는 것이겠고요. 그것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적법과 위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과 부당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에서 남길 부분을 특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법 정당한 부분을 남겨야 되니까 그것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된다면 이것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부당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은 적법 정당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재량행위에서는 일부 취소 판결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판례가 가분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 있거나, 그러니까 분리 가능성에 대한 판단만으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을 때, 남길 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때는 일부의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까지 나아가 살펴보아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항상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제거할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인 것인가, 아니면 남길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인 것인가. 항상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만약에 기준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입니다. 과세처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3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200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100만원 부분이 위법이고 100만원 부분이 적법이고, 그러면 이쪽도 100이고 저쪽도 100이기 때문에 좀 이제 방향성이 없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300이라고 예를 들고 있는 것이고요. 300의 세금이 부과가 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200 플러스 100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 부분은 적법한데 100 부분이 만약에 위법한 것이다. 그러니까 200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우선 세금 200 플러스 100은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 산술합이 되는 것들은 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부가처분과 100만원 부가처분이 합쳐져서 300만원 부가처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부분의 위법성이 나머지 200만원 부분을 감염시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법이고 저 부분은 적법이고 딱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봐야 될 텐데, 과세처분은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재량행위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된다. 부가징수는 법에 따라서 행한다. 우리 헌법 59조에도 그와 같은 조세법정주의를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속행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적법과 위법의 문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적법한 부분 200만원 부분을 특정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초과하는 100만원 부분은요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과징금이라고 하게 되면 본래적 과징금이라는 것과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본래적 과징금, 원래 과징금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업정지나 사업정지, 자격정지 등을 가름하는
변형된 과징금이죠. 버스 면허 같은 경우에 그 버스 운행을 정지를 시켜버리게 되면, 사업 정지를 해버리게 되면 그 버스 운송 사업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업 정지를 하는 대신에 그 사업 정지 기간 동안에 벌 수 있을 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변형된 과징금, 본래적 과징금이든 변형된 과징금이든 전부 다 재량입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것은 영업정지를 할 것인가 사업정지를 할 것인가 이쪽의 문제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변형된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요. 어느 쪽에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행정청의 재량이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영업정지 때릴까? 과징금 때릴까? 여기에도 행정청의 재량이 존재합니다. 뭐 아무튼 본래적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과징금 형태를 띠고 있으면 전부 다 재량행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부과했다라고 했을 때는 200 플러스 100이 될 수는 있습니다.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합쳐서 300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한데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할 수가 없겠죠. 적법 정당한 부분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알아낼 수가 없겠죠. 남길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그 나머지 부분을 일부 취소,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길 부분 특정이 불가능해서 일부 취소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그런 문제는 밑에 4번의 영업정지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얘는 뭐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2개월의 영업정지와 1개월의 영업정지가 합쳐지면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나오는 것은 똑같고 따라서 얘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산수랍이죠. 2 플러스 1은 3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라는 것도 항상 재량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적법 정당한 부분을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지금 보시면은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영업정지 처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릴 수가 없어서 여기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적법한 부분을 투정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적법 정당한 부분을 내야 되는데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을 내가 만약에 산출할 수 있다면 특정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적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부 취소할 텐데 이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이라는 것은 얘가 재량행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법 정당한 영업정지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부당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산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적법 정당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기간을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가려내는 것 역시도 불가능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일부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영업정지 처분의 전체를 다 취소하라고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모두 다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 처분의 전부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끝나겠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1개월 부분이 위법이고 2개월 부분은 적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적법 정당한 부분을 찾아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그게 뭐 1개월 하고 23일? 뭐 이 정도가 적법 정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2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위법이라는 것은 법원도 알고 있어요. 근데 2개월 내에서 1개월 23일이 만약에 적법 정당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2개월과 1개월 23일 사이에 7일의 차이 이거는 법원이 산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재량권의 범위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전부를 다 취소하게 되면 3개월을 다 취소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행정청은 자신이 행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 다 취소된 상태에서 내가 행했던 영업정지가 위법이니까 제거가 됐구나. 나 영업정지 못하네.
하고 영업정지를 포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행정청은 당연히 다시 제재처분을 행하려고 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제재처분을 행하는데 판결의 취지에서 이것은 너무 과중하다라는 이유에서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청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뭐 2개월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적법 정당하게도 1개월 23일을 한다라거나 이렇게 재영업정지 처분이 다시 행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모든 상황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기속력에 따라서 다시 행정청이 행동을 그래야만 상황이 종료될 수가 있는 것이다.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소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3번의 경우에는 이제 운전면허에 관한 얘기였었고요. 어저께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건 2종 보통면허와 1종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레카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해서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면허를 정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행정 제재 처분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그 행정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사람은 술 먹고 2차 저차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건 일신전속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안에 있어서의 행정 목적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던 그 운전 차량 그 차량을 면허 취소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음주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면허 정지라고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카 차량을 음주운전했다라고 하게 되면 레카 차량을 다시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레카 차량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2종 보통면허와 1종 특수면허 중 무엇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1종 특수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했죠. 네, 도로교통법령에 따르게 되면은 각각의 면허마다 어떤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운전 가능 차량 그 대상 차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레카 차량은 1종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 중에서 1종 특수면허만 취소하면 갑은 이 레카 차량을 더 이상 음주운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종 특수면허가 아니라 2종 보통면허까지 함께 취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 면허까지 결부시켜서 취소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2종 보통면허의 취소 부분은 부당결부금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 그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하나 기억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바로 뭐였냐 하나의 운전면허 안에 여러 개의 면허가 그 하나의 면허증 안에 여러 개의 면허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플라스틱 카드일 뿐인 것이고요. 뭐 굳이 면허를 3개, 4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플라스틱 카드를 3개, 4개씩 지갑에 넣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의 플라스틱 카드에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하나로 볼 문제가 아니고
면허를 취득할 때 우리가 각각 별도로 취득을 한 것처럼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도 각각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제 다섯 번째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여러 개의 상의를 주장하며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비해당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상의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여러 개의 상의가 있습니다. 다쳐서 상의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 개의 사유가 되는 상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등록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등록 신청과 등록 수리의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사인의 입장에서는 사인의 공법행위는 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행정청 입장에서는 등록 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비해당 처분을 했다라는 것은 당신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 비해당 결정을 내린 겁니다. 비해당 결정. 거부처분이 행해진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등록 수리 거부입니다. 등록 수리 거부가 행해진 상태예요. 이 거부처분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상의에 대한 부분만 취소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나는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등록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상의가 A라는 상의하고 B라는 상의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A라는 상의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A만 보게 되면 등록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고, 그런데 B라는 부분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 부분만 보게 되면 거부 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수리 거부를 하는 게 맞거든요.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그냥 행정청은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B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B라는 상의를 포함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니 이 B라는 부분을 담고 있는 신청은 받아들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비해당 처분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법원이 과연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을까? 지금 판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만 취소하라는 거죠? A 부분만 취소하라는 거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A 부분만 취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냐면요, 특히나 이렇게 뭔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거부되는 상황이 보통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번에 과세처분, 2번에 과징금 처분, 3번에 면허 취소 처분, 면허 정지 처분, 4번에 영업 정지 처분은 이거는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입니다. 침익적 처분이라고요. 근데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이 아니죠. 소극적인 불이익 처분입니다. 본인에게 어떤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요, 뭔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이 일부 취소가 가능한 것인가 판단을 내리면요, 보통 이럴 때 분리 가능성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냐면, 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A라는 상의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신청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신청1. 그 다음에 B라는 상의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신청2. 근데 지금 B라는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체 거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A 부분에 대한 신청 1이 거부된 거부 1이 있고
B 부분에 대한 신청 2가 거부된 거부 2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신청 행위가 2개가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도 사실은 나에게 거부 행위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거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의 거부 처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국민 갑의 입장에서는 거부 처분 1에 대한 취소를 하나 제기하고요. 소 1. 거부 처분 2에 대한 취소를 또 하나를 제기하고요. 소 2.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청도 이게 A하고 B하고 분리가 될 수 있다면 신청도 2개인 것이고 처분도 2개인 것이고 소송도 2개인 것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요. A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인용이 되겠죠. A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을 하니까 그럼 요거는 인용이 되고 B 부분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맞죠. 그럼 요거는 기각이 되고 그래서 청구 1은 인용이 되고 청구 2는 기각이 되고 이렇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A하고 B를 분리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소송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한 청구 1과 청구 2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소병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병합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구 1에 대해서 따로 인용 판결 내려주고 청구 2에 대해서 따로 기각 판결 내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병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마치 따로따로 소재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각각 부분 판결을 내리는 방식 말고 병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로서 한 번에 내리는 전부 판결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그러면 한 번에 내리는 전부 판결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청구 1에 대한 인용, 취소 판결하고 청구 2에 대한 기각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원래 얘는 인용, 얘는 기각 해야 될 일이었었으니까 전부 판결을 내릴 때도 그 A 부분 청구 1 부분에 대해서만 A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취소 판결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거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각 신청이 들어간 것이고 각각 거부가 행해진 것이고 그에 대한 소송들이 말씀드린 대로 병합해서 지금 다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상의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는 이 사건은 법의 원리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사실관계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전사에서 이제 공복무 중에 태권도 대련 시간이 있었는데 그 대련 시간에 옛날엔 태권도를 다 했어요. 했는데 상대방한테 발로 좌측 귀를 가격을 당한 겁니다. 왼쪽 귀를 가격을 당해서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로 결국 의병 전역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가사 제대죠. 네, 의가사가 아니고 의병이고요. 제대가 아니고 전역입니다. 그래서 의병 전역을 했는데 이제 전역하고 나와서 민간인이 되고 나서 오른쪽 귀도 안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전역을 한 다음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많이들 하거든요. 이렇게 다치고 나오면. 근데 오른쪽 귀도 안 들리니까 그 왼쪽 귀하고 오른쪽 귀를 합쳐가지고 등급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왼쪽 귀뿐만 아니라 오른쪽 귀도 이상합니다.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제 군복무 중에 발생한 왼쪽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봤는데, 이 오른쪽 귀도 안 들리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군복무 중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원고가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오른쪽 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결국 다 비해당 처분을 한 이상, 거부 처분을 한 이상 왼쪽 귀는 해당하고 오른쪽 귀는 해당 안하고 이런 건데, 왼쪽 귀 부분에 대한 비해당 처분은 취소하는 판결을, 즉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지금 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부 취소라는 판결이 위에 있는 과세처분이나 과징금, 면허취소, 면허정지, 영업정지와 같은 적극적인 불이익처분뿐만 아니라 이 거부처분에도 일부 취소 판결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거부처분에서도 일부 취소 판결에 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못 나올 이유가 없어요. 거부처분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처분이 됩니다. 되고요. 근데 이 사안에서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거부처분 부분에서도 일부 취소라는 판결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분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왼쪽 귀하고 오른쪽 귀가 있는데 이렇게 코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여러분들 얼굴이 좀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여기에 거부처분, 여기에 거부처분, 이게 분리가 될 수 있어야지 일부 취소 판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이 잡혀있는 이 얼굴을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이 잡혀있으니까. 그거겠습니까? 난 진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설명, 왼쪽 귀는 국가유공자를 인정해주고 오른쪽 귀 부분은 인정해줄 수가 없어서 왼쪽 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만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분리가 가능해야 되니까 뭔가 분리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모 강사가 이 코를 중심으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자르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봐야 된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서 뭘 겁니까 도대체?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국가유공자 등록 수리를 받아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명예입니까? 뭐 다쳤다는 거 자랑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가 명예입니까? 이게 뭐 지위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금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받는 문제라는 거죠. 돈을 받는 문제. 그런 걸 우리가 보훈급여라고 합니다. 보훈급여. 보훈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거예요. 왜 왼쪽 귀에다가 오른쪽 귀의 상위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시도했겠어요. 오른쪽 귀에 안 들리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등급이 올라갈 테고, 등급이 올라가면 매달 지급되는 보훈급여의 급여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 귀는 뭐 아예 안 들리는 상태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신청인 갑의 입장에서 추가하고자 했던 이 오른쪽 귀의 상위 부분, 이 오른쪽 귀의 상위 부분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것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부분이라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는 1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금도 과징금도 계속 우리가 300만원을 가지고 200만원과 100만원 나눠가지고 맞죠? 영업정지 얘기할 때도 3개월 영업정지를 두고 2개월 영업정지와 1개월 영업정지 나눠가지고 맞죠? 이것도 보훈급여도 마찬가지로 200만원과 100만원을 한번 나눠서 이해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것은 나에게 3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내가 국가에게 3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쵸? 예, 서로 뭐 주고받고 사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200만원 플러스 100만원은 300만원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산술적 합의 문제고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끼로 하게 되면 200만원, 오른쪽 끼가 100만원, 두 개를 합쳐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면 총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받고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인정되고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0만원 부분만 취소하고 100만원 부분은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셨죠? 분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문제는 왼쪽 끼와 오른쪽 끼를 자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200만원, 100만원 총 300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비해당 처분 300만원 전체가 거부당한 것이고, 그래서 200만원 부분은 등록을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200만원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 된다.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필기노트에 보시면 행정수용법상 변경이 소극적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일부 취소 판결도 무제한적으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 먼저는 여기를 보시죠. 분리가 되냐 안 되냐.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 가능성의 문제는 여기가 감염의 문제가 핵심이 된다라고 했죠. 감염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되면은 이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 법원의 판결 이후에 위법한 상태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랬고, 그럼 이제 분리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봐야 되고, 분리가 되는 경우에서 그 특정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될 때가 있다고 했고요. 특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경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경우는 바로 그러한 판단을 내리면 법원이 행정부의 재량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량행위일 때죠. 재량행위일 때. 그러니까 요 표를 여러분들이 요 논점 박스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문제로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겁니다. 뭐 최근에 행정고시 5급 공채에서 정보공개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거는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분리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라고 했는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까 보신 경우에서 여기에 뭐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는 없습니다. 그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는 없습니다.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지금 다 일부 취소가 되거나 될 뻔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여기 요 징계 처분이에요. 계속 우리가 100만원 플러스 200만원 300만원이야, 1개월 플러스 2개월은 3개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징계 처분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있는 견책, 심화해서 쓰는 게 1만큼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봉이라는 게 2만큼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정직은 상대방에게 3만큼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처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1에 해당하는 견책과 2에 해당하는 감봉을 더하게 되면은 3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나오는 것인가?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원래 분리가 된다면 1 플러스 2는 우리 계속 얘기한 대로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책 플러스 감봉은 정직 처분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 처분은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한다. 다 불가분적인 것이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게 종류가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감면을 시킨다는 거였죠. 얘는 안 되고, 분리가 될 때, 예, 리딩 케이스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는 과세 처분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입니다. 예, 얘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특정까지도 가능해서 일부 취소가 결국 가능하고, 얘는 특정이 불가능해서 분리는 되는데 특정이 불가능해서 과징금은 일부 취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2013년도에 노무사 기출로 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 2년 뒤인가 그때 행정고시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 사건으로 일부 취소 판결에 관한 질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까지 전부예요. 네, 정보공개는 워낙 또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기본 리딩 케이스라는 점, 과세처분, 과징금, 징계처분 요 세 개는 꼭 기억을 해도록 한다. 과세처분, 과징금, 징계처분.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표는 뭐냐면요. 요 표는 우리가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분을 다투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처분을 다투려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요, 이건 이제 소송입니다. 소송이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처분입니다. 처분이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은가.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세요. 소송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죠. 그럼 적법이에요. 근데 소송은 소송 요건을 못 갖추죠. 그러면 부적법 각하된다고 하죠.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부적법하다고. 이건 누가 하는 행위냐면 보세요. 사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사인이. 밑에는요. 이번에 행정처분입니다. 소제기는 누가 한다? 소송제기는 사인이 한다. 그런데 처분은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한다. 이번엔 국가의 행위입니다. 네, 국가가 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적법요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적법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죠. 그런데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돼요? 위법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 요 표현부터 조심하시고요. 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소송은 뭐다? 적법, 부적법의 문제다. 사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처분은 무엇이다? 적법, 위법의 문제다. 국가가 하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소송이 부적법하면요. 적법 X 각하 판결 나오게 되고요. 예, 소송이 적법하게 되면요. 소송 요건을 갖춘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판결 나오는지 몰라요. 당장은 모르고 본안 판결이 나온다는 사실만 알 수 있죠. 요 상태에서 이제 행정처분, 네, 처분이 적법한지를 봐야 되겠죠. 적법과 위법. 얘는 뭐죠? 적법과 부적법. 얘는 뭐죠? 적법과 위법. 예, 요 소송 요건. 얘는 뭐예요? 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요건 이제 본안 요건 문제가 되죠. 예, 소송하고 처분하고 지들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걸 보고 이해가 되면 돌아가는 판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처분이 적법이잖아요? 그러면 단순 기각 판결 나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단순 기각 판결 받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얘네 두 명을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얘네 두 명을. 소송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가 되고요. 처분은 거꾸로 적법해야만 기각이 돼요. 그죠?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야 각하가 되고요. 마이너스 판결. 이것도 마이너스 판결 본안에서 얘는 처분이 적법해야만 마이너스 판결,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 위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공공복리가 발생했냐 안 했냐, 공공복리의 유지 필요성에 따라서 이게 존재하면 뭐가 나와요? 사정 판결이 나오죠. 사정 판결,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고, 예, 그런 거 없으면 처분이 위법이니까, 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인용 판결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네, 이건 그냥 서비스로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 테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핵심은 여기에 있는 일부 취소 판결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정 판결과 요게 핵심이 되는 건 맞고요. 그게 맞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는 것인가 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소송은 적법과 부적법 그리고 처분은 적법과 위법의 문제다. 소송은 적법하지 않을 때 마이너스 판결이 나오고 처분은 적법할 때 거꾸로 마이너스 판결이 나온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엔 공공복리가 존재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외적인 기각 판결, 사정 판결로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판단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공공복리까지 파악을 해봐야 된다. 오케이? 이 라인 무슨 판결 나오냐는 이 라인 1, 2, 3 세 개의 라인을 전부 다 살펴봐야 법원의 판결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